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조난숙 수학과 교수가 지은 마음에도 공식이 있나요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댄스토리입니다. 수학의 감정들. 이렇게 상처받느니 포기하겠어. 수학 포기자의 줄임말 수포자는 더 이상 10대만의 언어가 아니다. 과대 자신감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며 특별하다고 느끼는 과도한 생각과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과대 자기감을 가장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수학이다. 음악이나 미술, 다른 예술에는 주관적 평가 요소가 많지만 수학의 평가에는 만인이 동의하는 절대성과 객관성이 있다. 자기 비판도 계속되면 병이 된다. 자기애적인 상처는 과대감이 깨지면서 겪는 외상이다. 국어나 사회공부를 못한다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수학을 못하면 수치심을 갖기 쉽다. 수학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 부끄러워 하지도 마라. 수학하는 능력은 인간의 여러 재능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랑, 무지, 열등감. 노벨상은 화학, 생리, 의학, 평화, 문학 등 5개로 정해졌고 노벨상에서 수학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역시 정확하게 알려진 내용은 없다. 하지만 노벨상을 만든 이유와 마찬가지로 여러 추측이 전해질 뿐이다.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감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열등감이나 질투 같은 부정적 정서가 무의식적으로 쌓이면 결정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정 선택을 할 수 있다. 흔히 물건을 사고 팔고 싶으면 이성적으로 설득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것에 생각해 하지만 감정을 거두면 그냥 물건을 사게 된다는 것이다. 천재에게 필요한 것. 천재적인 수학자들은 약간 자폐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 세계에 몰두한 나머지 주변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성을 무시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 하나에 집중하면 몰입의 경지를 넘어 마치 세상과 교류를 끊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수학자나 천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환경이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와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인류의 과업이며 생의 목적이라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설령 문제풀이에 실패한다 해도 그는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한다. 진실이냐 믿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가장 기초적인 수학 정리 중 하나다. 피타고라스 학회가 추구한 이상형은 수였다. 그들은 숫자들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주의 영적인 비밀을 밝힐 수 있고 동시에 신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또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모종의 법칙이 존재하며 이 법칙들은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음악적 화성법의 기본 원리가 간단한 분수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도 이들이었다. 프로이트가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피타고라스와 같이 논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결정이나 행동이 빙산의 일과 같은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대부분은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빙산 같은 무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의 심연에는 두려움과 공포, 수치심과 같은 감정 덩어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유리수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법칙은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신과 학회가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믿었다. 자신이 세우는 우주가 무너진다는 공포와 두려움은 그가 수이론에 걸었던 믿음만큼이나 크고 깊었으리라. 이 두려움과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무리수의 존재를 외면하고 했던 것이다. 피타고라스가 유리수가 아닌 실수, 즉 무리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자 비극이다. 수학은 혼자 하는 학문이 아니다.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아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수학은 어느 학문보다 소통이 필요한 분야다. 더군다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수학자들은 누구보다도 반영과 지지 그리고 인정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이다. 참을 수 없는 천재의 가벼움. 페르마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만든 사람이다. 페르마는 공정한 재판으로도 명성이 높았다.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침묵 모임을 피했을 정도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내성적인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수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다. 페르마는 노트 예백에 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 정리를 정리했다. 그러나 이 책의 예백이 좁아 여기에 옮기지는 않겠다. 후대의 수많은 수학자를 당황하게 한 그 유명한 메모다. 천재와 강태는 종이 한 장 차이. 우울증에서 벗어나 조증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뇌의 전두엽 아랫부분 활동이 자되고 윗부분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시기와 창의성이 폭발하는 시기가 일치한다. 스승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디 교수와 라마누잔의 만남은 수학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당시 서로 적재적이던 영국인과 인도인의 만남이었던 데다 하디 덕분에 라마누잔의 업적이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하디 역시 라마누잔 덕분에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 수학에 뿌리를 둔 유럽의 수학은 연역적 추론과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중시하는 데 반해 인도 수학은 직관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문화적, 종교적 차이도 그들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신이 꿈에서 공식을 가르쳤다. 뷰티풀 마인드, 이미테이션 게임, 구들 헌팅, 무한대를 본 남자의 영화의 공통점은 수학 천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다. 영국과 인도의 관계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성경 이름으로 인도인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한 영국과 신사참배와 일본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한 일본이 겹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영국 땅에서 자신의 종교를 끝까지 고수한 라마누잔의 모습이 애잔하다. 더군다나 라마누잔은 성녀 계급에 속하는 브라만이었다. 당시 브라만 계급은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수학에 대한 열정으로 고국을 떠나고 타양에서 식민지 국민이라는 처지와 종교 때문에 가진 고생을 했다. 그는 꿈에서 신이 자신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에 공식을 증명하라는 영국 수학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종교적, 물리적 핍박과 차별을 받았다. 수학과 종교가 이런 부분에서 접점이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증명이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따져보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중 기루법이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한 대신 그 부정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해 모순을 이끌어내 가설이 참임을 역설하는 간접 증명 방법을 말한다. 기루법의 중요한 정제는 하나의 명제가 사실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둘 중 하나여야 하기에 기루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인간의 감성에 관련된 것들을 증명하기 어렵다. 수학의 정리와 공식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증명되지만 인간의 사랑과 진실은 때로는 어떠한 노력이 들고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그 함수가 끝내는 따뜻한 위로, 인생에도 역 함수가 있다면 영은 참으로 신비하고 강력한 수다. 인류가 창조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기도 하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개념을 영이라고 표기했을지 생각해보면 감탄하게 된다. 가히 동양적인 느낌이다. 영의 역할을 덧셈과 곱셈에서 확인이 다르다. 덧셈에서는 모든 수에 0을 더하면 그 수 자식이 된다. 한편 곱셈에서는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된다.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가역성이란 동일한 양의 물이 다양한 컵의 형태로 변화할 수 있으며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조립된 장난감을 조립한 순서대로 해체하면 원래 상태가 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가역적이지 않다. 시간 흐름,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은 결코 가역적이지 않다. 아무리 젊은 날과 어린 시절 아쉬워하며 돌이키고 싶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자녀 교육은 모든 부모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어느 인생의 과제나 성취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을 자녀 양육에 쏟아야 한다는 것을 역함수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꼭 거쳐야 하는 길.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학문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개념의 내용이 포함된 다른 개념을 공부해도 큰 지장이 없는 터다. 나중에 놓친 부분을 배우고 뚫린 구멍을 채우는 정도의 느낌이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기초 단계 없이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 이상하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굳이 먹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지만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이유나 목적을 생각하게 된다.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할 때도 굳이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본능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 자신에게 왜 사는가라고 묻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부분은 삶이 즐겁지 않고 힘들 때 왜 살아야 하는지 질문한다. 잘나지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법. 왜 모차르트 같은 버릉뱅이에게 천재적인 음악 영역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런 천재성을 알아보는 재주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살레르는 한탄했다. 모차르트 같은 천재에게는 보통 자기 과시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천재를 보면 속상해하고 질투하며 상대를 죽음으로 이끄는 살레르에게는 자기애적 공격성이 보인다. 자기애적 공격성이란 인정과 칭찬,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자질될 때 시기심이나 분노 등을 표출하는 공격적인 양상을 받는다. 그러나 살레르 같은 영원한 이인자도 얼마든 행복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면 된다. 로그 함수는 어찌 보면 참으로 역설적이다. 로그 함수는 시간을 갖고 노력하며 되찾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은밀한 한계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타고난 것을 당연히 재간이 없는 일이 있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럴 수 없는 능력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향해 계속 노력하는 삶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이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살아갈 때 서로 욕구의 정도가 다르면 싸울 일이 많아진다. 남편은 먹는 욕구가 채워져야 하고 아내는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유행에 맞는 옷을 사 입고 남편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 원한다. 이럴 경우 부부의 한계 효용은 사이가 나게 된다. 내가 어떤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나의 파트너는 나와 다른 어떤 순간에 행복감을 누리는지 서로를 수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 무엇이 성격을 만들까?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질문에 대부분 고개를 가로젓는다.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일반적일 것이다. 일부 사상가는 인간의 본질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특정 속성을 구분해 접근했다. 그 속성을 본질적 속성, 즉 인간 자체의 일부지만 인간의 본질과는 구분되는 속성이라고 부른다. 그 대표적인 속성이 칸트가 강조한 이성이다. 프로이트는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을 인간의 본성으로 내세우며 많은 행동이 그 본능과 그 본능이 주로 다스리는 무엇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 이론을 결정론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은 인간 이성 이전에 이미 본능과 무의식으로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 인간에게는 변치 않고 동일하게 남는 것, 즉 상수로서의 본성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새로운 업적, 창의성, 진보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 변수적 요인이 있다. 데카르트는 함수를 하나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과 하는 체계로 정의한다. 함수 이정에서 사용한 대상이나 관계는 심리 상담학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것 중 성격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성격은 개인이 대인관계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로 사회 속에서 일관성있게 드러나는 개인 특유의 정서, 사고, 의지 등을 포함한 사고 행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의 그래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성경 문구는 진리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생기지 않고 소망이 없으면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해 왔다. 심한 무기력적 혹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낙심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나 좌절도 풀린다.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기대와 이성이 높기 때문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기대나 인식을 변화시키면 그런 느린 변화나 성장을 견딜 만한 힘이 생긴다. 많은 경우 얼마나 잘하냐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무엇보다 비록 더디더라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실석 같은 믿음이 깨졌을 때 무리수의 존재도 부정했던 피타고라스 학파가 만약 복소수의 존재까지 알게 됐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실수학이나 과학에서도 믿음이 깨질 때 학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관계나 주위 세상에서 신념을 갖고 있으며 때로 불합리하고 왜곡된 신념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수학을 못하면 망한다. 우리 사회는 항상 공정해야 한다. 등과 같은 신념이다.
누구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당위적 욕구를 갖고 있다. 흑백 논리나 과잉 일반화, 비현실적인 신념은 분노, 정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비극을 초래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누구나 정점을 찍어놓은 세탁이 말이다. 인간 세상에도 오늘을 통해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 결성 부른 나무는 떡이 붙다 할 수 있다는 속담도 선형적인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 성기를 예측하는 사고는 지극히 위험하다. 조변석계라는 사자성어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때 순종적인 아이가 초승교원 청년기에 돌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1차 함수 바로 다음 2차 함수는 포물수로 나타난다. 2차 함수는 가속도가 항상 일정한 함수다. 인생은 참으로 불공평한 면도 있지만 누구나 똑같이 음수의 가속도 값을 갖고 나이 든다는 면에서는 참으로 공평하기 짝이 없다. 당당하게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는 지혜가 2차 함수에 숨어있는 셈이다. 작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될 때, 작은 상처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마련이다. 하지만 비록 작은 상처라도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면 마치 아무리 0에 가까운 작은 수여도 그 힘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급수처럼 그 상처의 합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 육체적인 질병도 초기 발견이나 대처가 중요하듯이 아무리 작은 심리적 상처도 더 커지기 전에 돌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인간은 때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나를 규정하는 대상의 그림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의 외모와 성격 등 많은 부분이 부모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 전 세대인 조부 부모님을 닮은 경우가 많다.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맞는 이야기지만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그분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치명적이다. 나의 불행이나 상황에 대해 조상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고 강한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근원이 있다면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학에서 배우다. 마음의 수학. 벡터의 대표적인 사용처가 힘을 표시할 때 쓰인다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 소망과 갈등이 어떻게 곱해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어떠한 현상이나 정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갈등이론 내지는 역동이론을 잘 설명해 준다. 소망과 갈등이 충돌할 때 프로이트는 1905년 인간의 마음을 위치로 설명했다. 빙산을 예로 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가장 작은 부분은 의식, 수면 부분은 전의식, 수면 아래의 큰 덩어리 부분은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프로이트는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고 했다. 느낌, 아이디어, 충동, 희망, 행동 등이 무작위로 생성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발현했으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쾌락, 현실, 도덕의 원리에 따라 서로 갈등하며 역동적으로 작용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소망이 방향을 잘 유지하며 그를 방해하고 거스른 힘을 이겨낼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수학이 보여준다. 방향을 잘 잡거나 바꾸기가 힘들다면 두려움을 줄이면서 소망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사람은 몇 차원 벡터일까? 모든 수는 서로 더하기나 곱할 수 있지만 항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차원이 같은 항렬끼리만 덧셈이 가능하고 곱셈의 경우 곱하는 두 행렬의 순수가 중요할 뿐 아니라 왼쪽 행렬의 열의 수와 오른쪽 행렬의 열의 수가 같아야만 가능하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발달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이다.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평면에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여부나 공간에서 세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여부는 이렇듯 행렬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한 점을 어떻게 구할까?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해가 없는 경우와 두 사람이 평행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직선의 평행 여부는 간단히 구할 수 있고 한 번 평행하면 영원히 평행하다. 반면 두 사람의 평행 여부를 가늠하는 수학 공식은 없다. 다행히 한동안 평행했다고 해서 계속 평행하리라는 법칙은 없다. 연인이나 부부로 살아갈 때 마치 평면이 완전히 겹쳐있듯 온전히 합의를 꿈꿀 때도 있다. 이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건강하지도 않다. 건강한 관계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때로는 멀어졌다가 만나게 되는 관계다.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나와 너의 거리를 인정하면서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적정선을 유지해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정의하는 수학적 표현, 질서정의한 수학의 세계에서도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사람에게 차원을 적용하는 경우 어떨까? 고차원이다, 저 친구는 4차원적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3차원적인 이유는 먼저 3차원 공간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기준점에서 가로, 세로, 높이, 방향의 세 수치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3차원 공간이다. 그런데 3차원 인간인 우리는 같은 공간의 입체를 실제로 볼 수 없다.
평면 위의 실체를 평면 위에 서서 볼 수 없고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다. 3차원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4차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차원 인간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닌 사람을 묘사한 수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역사는 반복된다. 가족 문제를 상담하거나 필요로 하는 과정이 반복된 패턴의 고리를 찾아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이 반복 유지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하다 못해 긍정적인 특징도 반복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끊어지기 쉬운 반면 부정적인 특징은 생명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어려운 말로 설명한 현상이 가족 안에서도 개인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자질이 높은 사람은 사라지고 자질이 낮은 사람은 남게 된다는 의미나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낸다는 의미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속담도 이와 관련이 있다. 아주 작은 관계의 상처를 돌봐야 하는 까다. 나비의 벌레기면 아름답고 신비하다. 그런데 그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몇 주 후 뉴욕의 날씨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다. 나비 효과는 카오스를 넣어서 조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즉 사소한 행위가 발단되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한 커플은 초기부터 관계에 따른 작은 상처를 잘 돌본다. 아주 사소한 것이 큰 파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성을 돌보는 것이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카오스 이론은 인간의 면역체계, 뇌, 성격 심리학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정치, 경제 등 복합적이며 일련의 힘이나 끌어당기는 요소에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다.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언제나 변화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성장이나 문제일에서 일련의 변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카오스를 거쳐 비교적 안정적인 향상성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장이나 해결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구안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변화 과정은 단순히 비례관계로 이루어진 선형체계가 아닌 비선형체계다. 인간은 복합적 적응체계이므로 평생 안정과 위기를 반복한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언제든 카오스로 보이는 것에서 새로운 패턴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심과 이타심은 서로 배타적일까?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기심과 이타심은 매우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타적이면서 이기적일 수도 있다. 즉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가치있게 여기며 당당할 수 있으면서도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자신의 초연한 능력을 함부로 내놓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배타일 것 같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건이라는 증명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인생은 절대평가로 나의 절대값이 아닌 내가 속한 집단의 평균과 편차에 늘 신경 써야 하는 삶은 몹시 피곤하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면서 나를 수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삶인지 새겨보면서 나 자신을 절대평가하면서 살기를 소망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 비슷한 장면이 펼쳐질 때가 있다. 타인의 슬픔과 고통이 내가 위로가 되는 순간들. 예를 들면 장애인을 보면서 나의 온전함에 감사할 때가 있다. 사촌이 땅을 사고 바로 옆 친구가 너무 잘 나갈 때 잠깐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오래도록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자기 수용이다. 굳이 증기분포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다면 행복의 비결을 터득한 것이다. 성격을 결정짓는 것들. 함수는 성격과 연결될 수 있다. 변수의 개념과 활용은 성격 검사 등을 비롯한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무엇이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이며 무엇이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인지도 중요한 연구 과제에 해당한다. 함수가 관계에 의해 정의되듯 성격도 관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사랑에도 공식이 있을까? 모두가 다 결혼할 수 없는 이유.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함수 관계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는 남녀의 대응이 1대1 함수이자 전수함수라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값을 대응시키게 하는 함수의 조건은 실생활에서는 쉽지 않다. 결혼이라는 대응관계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함수가 되지 못한다. 완전한 사랑은 왜 삼각형으로 표시할까?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헌신의 의지 없이 열정만 있는 위험한 사랑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열정도 쉽고 친밀감도 없지만 자녀를 위해 혹은 결혼 자체의 약속을 중시해 헌신의 강만 커진 경우도 있다. 오래된 연인은 더 이상의 열정이나 헌신 없이 친밀감만 남는 경우도 있다. 사랑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아인슈타인은 사랑의 공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거나 짝사랑이다. 한 명은 쫓아가고 다른 한 명은 달아나거나 혹은 아쉬움에 뒤돌아보면서 달아나고 있는 연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언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을까? 천생연분이나 이상형과 결혼하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어느 정도 감정과 조건이 맞으면
최적을 다해 맞춰보면 노력하라고 말해줍니다. 만 28에서 32세 결혼하면 윤호하지 않는다고 결혼은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좋다. 타인이 나의 선택을 결정한다.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좋다.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길 수 있다면 수학의 활동으로 돼 고대 서사시의 먼지 입자가 훗날 파생 상품으로 나타난 게 도라운동이며 코어 곡선은 몇 차원일까? 차원의 확장, 통계로 하는 거짓말, 정주 분포와 기모가설, 수학의 기초단어, 정리와 정의 증명, 수학의 자폐성을 깨뜨리려면 현대 수학의 영역, 같으면서 다른 용어 심리학과 수학. 이상으로 책을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